왜 안 켜져? 아, 예, 매번 할 때마다 저는 개통도 가지고 그림을 공부할 때 저는 제 암기를 잘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림 가지고 표현해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답안의 형식이 좋으면은 우선순위입니다. 답안의 형식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 보면은 깔끔하게 쓰는 겁니다. 이 깔끔하게 쓰는 거 보면은 깔끔하게 쓸 때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개요도 점수가 되는 개요를 쓰셔야 됩니다. 저 수업할 때도 보면은 개요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평가반에서도 동일합니다. 평가반 쓰실 때 보면은 매번 얘기하는데 초고층 건축물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개요는 가장 좋은 게 초고층 건축물이란, 그러니까 정의가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꽤 많으신 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초고층 건축물은 현재 건축물은 높아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요 이런 것도 점수가 되는 개요가 있고 그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뒤에도 안 봐도 되겠네요. 이런 개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쓸 때도 점수가 되는 개요를 쓰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면은 스프링클러 예를 들겠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도 지난번 문제 풀이할 때도 전 동일하게 했습니다. 가스개수화 설비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시면은 개통도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고서 무조건 그림에다가 다 쑤셔 넣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조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예상 문제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개통도 안에 보면은 모든 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수계수화 설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화 펌프가 있습니다. 우리 소화 펌프는 혼자서 돌 수가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전동기를 통해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있죠. 이렇게 일단은 흡입측하고 토출축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 제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지하층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 유수검지 장치 이 이후부터는 실제로 헤드가 개방되는 장소, 불이 난 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볼 때 시간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개통도를 보고서 수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상현상, 그리고 수조의 설치 기준, 그리고 흡입측 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 경계층 방리죠. 그리고 흡입측 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가압 송수장치의 종류들, 그리고 이 가압 송수장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상현상, 주로 이제 펌프 방식이죠. 펌프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전동기도 우리 전기라는 친구가 없으면은 얘 기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 보면은 옆에 보면 동력 제어반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얘가 얘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서 한 개씩 그림 그리면서 계속 기출문제 확인하고 그러면서 얘 기동 방법, 전전압기동 그리고 감전압기동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기동 방법도 여기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얘가 너무 빠르게 회전할 경우 아니면 얘가 속도를 제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속도 제어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상현상들, 그리고 얘네들 이상현상들, 공동현상, 수격, 서직, 맥동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압력계 종류들, 우리 보면 압력계 같은 경우 보면은 정압 흡입 방식 같은 경우에는 토출축에 압력계 설치하라고 그러고,
흡입, 그러니까 부합 흡입 방식 같은 경우에는 흡입 측에는 진공계 또는 연성계 설치하라고 그러고 토초 측에 압력계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비정상 상태일 때 얘네들 바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림 그리면서요. 그리고 자, 우리 밸브들의 각각의 종류들. 그래서 밸브들의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밸브하고 그리고 개폐 밸브가 있고, 우리 보면은 이 개폐 밸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보면은 우리 수계 소화 설비 같은 경우 보면은 헤드까지 노즐까지 소화수가 공급되는 배관에는 밸브에는 전부 다 템퍼 스위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통들을 보면서도 템퍼 스위치 설치 기준, 템퍼 스위치 목적 뭐 이렇게 공부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수 검지 장치의 종류. 그러니까 유수 검지 장치의 종류인데 우리 구분해야 되는 게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의 종류 또 유수 검지 장치의 종류 틀립니다. 그래서 유수 검지 장치의 종류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해당 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 그리고 얘네들 어떻게 설계하는지. 설계하는 거는 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규약 배관 방식하고 또 뭐 있죠? 수리 배관 방식. 그래서 방호 공간에서는 이런 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헤드에서 불을 끄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 이 불을 끄는 데 문제점은 우리 스키핑 현상이 있을 수 있고 로지먼트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 나오면 좀 짜증나는데 그림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도를 통해 가지고 저는 모든 메카닉, 그러니까 수계 소화 설비는 여기에서 다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보면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얘가 개방될 때 여기서 불 났습니다. 연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얘. 라디칼을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 그러니까 연쇄 반응을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가 연소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쇄 반응을 빨리 발생시키면은 연소 속도 매우 빠릅니다. 연기 발생량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하나만 놓고 얘 개방될 때 보면은 요런 거 그림 그려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네, 스프링클러 정상적으로 동작해 안 해, 머릿속에서는 계속 시스템 가지고 돕니다. 그리고 제가 장점 아닌 장점인 게 어렸을 때 만화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답안지 보면은 제 자랑입니다. 겸손하지 못한데 제 자랑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데, 저는 전부 다 그림 그리고서 설명했습니다. 그림 그리고.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딱 그림 봤을 때 이거 가스개소화 설비 공기 빠져나가가지고 산소농도 15%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요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최대 설계농도, 허용 설계농도 왜 이거 제한하는지 봤더니 얘 흡입하거나 노출되면은 독성에 의해서 사람들 상할 것 같은데, 요런 거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딱 봐도 이 사람 앞으로 뭐 설명하겠구나 이런 게 나오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감지 특성이 있습니다. 방사 특성이 있습니다.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 안 적습니다. 방사 특성이 있고 감지 특성이 있는데, 이 감지 특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표시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RTI입니다. C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여기 좀 문 좀 열겠습니다. 저 감지 특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화재를 조기에 감지합니다. 방사 특성입니다. 방사 특성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에 나온 8번 문제 중 이게 8번 문제가 이런 겁니다. 보면은 방사 특성 같은 경우 보면은 오리피스 구경입니다. 오리피스 구경이고, 이게 문제가 좀 그래가지고 보면은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개념적으로 아는 거하고 조금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해설서가. 그래서 방사 특성 같은 경우 오리피스 구경이 있습니다. 오리피스의 구경이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리피스의 구경이 크면 물방울 크기가 커집니다.
이러면은 침투 성능이 매우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염을 뚫고 가연물을 직접 적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면 냉각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반사판의 형태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살수 패턴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반사판의 위치에 따라서 상향식, 하향식, 측벽형 이렇게 구분됩니까?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오늘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방사 압력입니다. 그래서 방사 압력도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공부할 때 보면은 방사 압력이 낮으면 여기에 디플렉터가 살아있죠. 디플렉터라는 애가 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압력이 낮다 보니까 맞고 튕겨 나오는데 우리는 이만큼을 적셔야 되는데 압력이 작다 보니까 여기만 적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살수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방사 압력이 높게 되면은 물방울이 미립화됩니다. 미립화 되게 되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냐면은 여기에 스프링클러 배관이 또 있습니다. 너무 미립화하게 되면은 이 실에서 얘네들이 부력 플럼이 종말 속도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러면은 얘 스키핑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을 꺼야 되다 보니까 소화 메커니즘이 바뀌어 버립니다. 너무 미립화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표면 냉각을 통해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 주변을 적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상냉각 됩니다. 그리고 질식합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화재 진압을 해야 되는데 화재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 꺼져도 불 꺼질 수도 있고 안 꺼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물방울 방사 압력은 0.1 메가파스칼에서 1.2 메가파스칼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보면은 1.2 메가파스칼을 넘게 되면은 우리 이런 식도 많이 봤습니다. 방사 압력이 너무 크게 되면은 유량도 조기에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 못 끕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적으신 분들은 보면은 이 문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넘들도 쓸 수 있고 그러면 7점 넘어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거실 제한 설비 성능 기준, 확인 기준 이거는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점 이런 거는 평가를 안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문제는 앞으로 당분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문제는 배출 풍도에서 연기 흐름의 연기가 배출 풍도를 통해서 이동할 때 온도가 올라갈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기체 같은 경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점성이 커지게 되고 마찰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연기를 배출해야 되는데 마찰 손실에 의해서 연기 배출 원활하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은 조기에 플래시오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출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연기 관련해서 보면 연기는 무조건 영순입니다. 항상.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드리는데 우리 평가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서 스프링클러 그리고 이산화탄소 수화 설비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 중에서 거실 제연 그리고 특피 이 5가지를 외우지 않고서 시험 보러 가면은 공단에다가 그냥 기부하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5가지는 완벽하게 외운 상태에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했습니다. 파이프 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왔습니다. 자, 우리 평가반에서 어떤 거 했냐면은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상현상입니다. 헤드에서. 그러니까 불을 꺼야 되는 공간에서 발생되는 이상현상인데 얘네들이 봤더니 저 가스개도 전부 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스개도. 그리고 재현도 건물 하나 그려놓고서 설비 시스템 이렇게 개통도 그려놓고서 전부 다 그렇게 외웠습니다. 화재안전 기준 외울 때. 자탐도 동일했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딴 게 아니라 그런 거 했습니다. 우리 방호 공간에서 소화 성능을 저하는 요소 중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메커니즘에서 봤을 때 보면은 스키핑 있습니다. 로지먼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입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 동일합니다.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방호 공간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겁나는 미경계 구역 발생합니다. 이 미경계 구역이 발생하게 되면은 소화수가 이 미경계 구역으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미경계 구역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미경계 구역에서 열 방출률 값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력 플럼도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력 플럼보다 부력 플럼이 이거보다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불 못 끕니다. 자,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스키핑은 그러면은 원인만 외우면 됩니다. 원인만 이해하시면은. 그래서 화재 사이즈가 너무 컸을 때, 헤드 간의 간격이 좁았을 때, 그랬을 때 보면은 주변, 그러니까 먼저 터졌던 애들이 날라다니 옆에 있는 헤드를 냉각시키더라. 그래서 점프 하면서 헤드가 터져서 불 안 꺼,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불 안 꺼지더라. 로지먼트 동일합니다. 로지먼트 헤드 내부에서 걸리다 보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불 안 꺼진다. 또 헤드 인근에 보면은 소화 배관, 스프링클러 소화 배관이 너무 큰 게 있거나 아니면 꺾이는 부분에서 미경계 구역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불 안 꺼진다더라. 그럼 대책은 보면 전부 다 화재안전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이렇게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불 끄는 메커니즘은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요 원인이 문제점만 남게 되는데 요것만 거기다 레고처럼 꽂아 맞추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죠. 그렇게 되면 암기할 게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건축자재 품질 인정 관리 기준, 그리고 불연재료, 난연재료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이거 시험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제껴놓고, 자, 신축 배관. 아까쯤에 박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축 배관도 보면은 신축 배관도 보면은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면은 이 신축 배관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는 마찰 손실만 해설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법규 문제입니다. 법규 문제.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법규 문제였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봤더니 파괴되는지 여부, 녹이 쓰는지 여부, 그리고 마찰 손실 여부, 이거에 따라서 신축 배관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파괴 시험 같은 경우엔 보면은 최고 사용 압력 시험, 그리고 사용 압력 시험, 그리고 찌그러뜨렸다가 늘렸다가 하는 시험들, 이런 걸 통해서 시험을 봤더니 얘네들 파괴도 안 되고, 녹 쓰는 환경에다 놨더니 녹도 안 쓸고 마찰 손실도 많이 발생하지 않네. 오케이, 그러면 신축 배관 만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쯤 되면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이게 문제가 조금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법규 관련해서 나와줬어야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보면 D급 소화기 소화 성능 시험, 소화기 소화 시험. 그리고 우리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면은
소방기술사가 성능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을 왜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보면 아까쯤에 김수택 교육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성능위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기술사 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능위주 설계를 안 할 때까지 우리 법에서 이 성능위주 설계 이제 앞으로 안 하고 전원주택만 지을 겁니다. 이거 발표 나올 때까지 성능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영순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 플러스 하게 아까 법규에서 플러스 하게 되면 성능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성능위주 설계 플러스 했을 때 보면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그리고 물류창고 관련해서 그리고 성능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반도체 분야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영순입니다. 무조건 영순이.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출제하시는 분도 똑같이 속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한 다음 붙으신 분들입니다. 출제하시는 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문제는 이상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예상했는데 그 당해차 안 나왔다고 버리면은 그 다다음번이나 다음번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거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거. 이거는 모든 학원이나 아니면 모든 수험생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사성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나도 보면은 공부할 때 보면은 시사성 문제 가지고 이게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더라. 근데 에이 안 나오겠지 하고 버리면은 그 다음번 시험에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안 있을 수도 있었는데 화염확산 방지구조 이게 저 시험 공부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버렸습니다. 나왔으니까 다음에 나오겠지. 한참 뒤에 나오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 화염확산 방지구조 나왔습니다. 뭐 어쩌겠냐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안 나오겠지 안 나왔는데 그 다음번 시험에 설마 작년에 2번 나왔는데 또 나오겠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염확산 방지 구조는 죽을 때까지 제가 잊어먹지 않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산불은 이런 산불 같은 경우 시사성 관련해 가지고 얘는 상식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불이 발생했던 장소 또 누가 보더라도 산불이 발생이 용이한 장소 그리고 우리 보면은 무속인들이 거기서 굿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산상 집회 많이 하는 장소 이런 데는 촛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산불 발생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실효습도하고 건조도하고 상관관계 이런 걸 통해서 산불 유발 지수를 선정하는데 이 산불 유발 지수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지표화, 지표화, 수관화, 수관화, 비화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문제가 되고 식상한 문제가 됐습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문제가 나올 겁니다. 법 문제가 다음에. 자,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서 리스크 매트릭스하고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 자, 이거는 포지션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포지션이 잘못되어 있는데 한번 나왔던 문제는 방염하고 난연이 어떻게 틀립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 기법 같은 경우 보면은 저는 위험성 평가는 딱 한 페이지로 끝내버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위험성 평가 나오면은 맨 처음에 보면은 절차 나옵니다. 두 번째 물어본 거 나옵니다. 세 번째 특징 및 장단점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보면은 제가 평가반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는데 문제가 만약에 A하고 B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B를 먼저 쓰고 다음에 A를 나중에 쓰면 채점할 때 불이익 확실히 받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순서 틀렸다고 이거 점수 안 줍니까? 점수 안 줍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순서대로 쓰십시오. 물어보는 순서대로. 이 말이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은 문제가 보면은 출제 오류가 됐든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추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조금 소지가 있다 보니까 얘도 또 나옵니다. 이 소지가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험성 평가할 때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보면 대상 선정하죠. 전에 보면은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보면은 전에 보면 모든 책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맞는지 알았는데 해저드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 이거 아닙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대상 선정한 다음에 바로 해저드나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은 해저드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면은 리스크,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 위험성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저는 이 절차도 보면은 이 해저드는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법 아니면은 그러니까 화디프법이죠.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사람이 제가 전날에 술 먹어가지고 기기를 잘못 돌렸을 경우 휴먼에러법. 그리고 하잡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한 거를 해저드라고 하죠. 자, 리스크 같은 경우 얘 따로따로 하지 않고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됩니다. 제가 잘못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보면 이 리스크가 문제인데 이 리스크는 빈도하고 가혹도죠. 확률하고 결과입니다. 자, 리스크는 빈도하고 가혹도를 통해서 찾은 위험이 리스크고 그러면은 이 빈도하고 가혹도, 확률하고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 이러한 공정에서 위험하네 아니면 이런 공장이 대단히 위험하네 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는 균열이 되거나 아니면 누설됐을 때 대기 중 확산되거나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위험 확인했습니다. 위험 확인하면은 우리 보고서를 우리 대표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아 우리 대상물 엄청 위험하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그럴 겁니다. 얼만큼 어느 몇 퍼센트 위험한데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 해가지고 위험을 표현할 겁니다. 이 위험을 표현하는 기법이 FM 커브가 있고 이번에 나왔던 위험 매트릭스입니다. 해서 그리고 위험 등고선법 있죠. 그래서 위험을 표현한 다음에 대책 세웁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맞는지 여부를 다시 재평가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재평가를 안 하면은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무조건 재평가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이 빈도를 찾는 거는 FTA는 보면은 폭발이 발생했을 때 얘는 결과입니다. 결과. 이 결과가 나오면은 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ETA 같은 경우 보면은 누설이 됐다.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산출합니다. 이런 걸 ETA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혹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에서 저장 탱크에서 누설됩니다. 이 누설되는 게 액상으로 그러니까 액상으로 누설될 수 있고 그리고 기상으로 누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다 이상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누출은 모델이라는 걸 찾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저마온이 인가되면은 화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안 났더라도 공기 비중 차이에 의해서 대기 중에 확산될 수 있고 아니면은 2m 인근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한테 어떠한 그러니까 흡입되거나 아니면 노출됐을 때 특히 흡입됐을 때 어떠한 영향성을 미치는지는 얘를 통해서 누출 모델링 그러니까 확산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거리 타격이 가능하냐 원거리에서 원격 발화 가능하냐 그래서 복사열은 얼마만큼 되면은 복사열에 의해서 불나는지 인근에서 불나는지 그리고 얘가 폭발이 됐을 때 보면은 과압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고막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붕괴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통해서 사고 영향 모델링 했을 때 보면은 얘네들 우리는 독성이 누출됐을 때 독성이 이만큼 있고 화재가 발생했더니 복사율이 이만큼 나오답니다. 대장님, 대표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폭발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고막도 나가고요. 주변에 특정 소방대상물 창문도 깨지고 붕괴도 될 수 있던데요.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던가 아니면은 벽을 세워가지고 얘네들 영향이 안 가게 일련의 조치를 하겠죠. 그래서 리스크는 요런 거를 전부 다 찾아서 표현한 거를 리스크라고 하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험이 표현돼야 되는데 이 위험은 사람이 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만큼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FN 커브로 그리고 위험 매트릭스는 보면은 재산 피해를 통해서 재산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요런 거를 확인하는 거를 우리가 위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13번 같은 경우 문제가 조금 수정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되냐면은 위험을 표현하는 기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위험을 표현하는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리스크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얘네 다 써야 됩니다.